박동수 할아버지는 78세의 나이로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뜨거운 불꽃 속에서 땀 흘리며 번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이룬 것들이었죠. 며느리 혜진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아들 준혁의 아내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웃들은 늘 말했죠. 박 사장님은 복 받으셨어요. 그렇게 효성 깊은 며느리를 두시다니. 하지만 박동수의 마음속엔 항상 불편함이 자리했습니다. 뭔가 어긋난 듯한,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한 느낌이 늘 따라다녔죠.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삼계탕 끓여드릴까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다정하고 배려 깊은 목소리였죠. 박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알아서 먹을게. 목소리는 딱딱했고 차가웠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곧 밝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무리 냉랭하게 대해도 혜진은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것이 오히려 박동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으니까요. 42세의 아들 준혁은 제약회사 팀장으로 일했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늘 갈등했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항상 머뭇거렸고 결국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준혁은 나름대로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실로 들어서며 아버지에게 인사했죠.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동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았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혜진이 준비한 저녁상은 푸짐했지만 박동수는 마치 자신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던 박동수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5년 전 조선소에서 흘린 땀으로 모은 재산. 빌라 2채와 상가 하나. 모두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한여름 작업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겨울 차디찬 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몇 년 전 아들의 제안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세금 문제 때문에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요. 어차피 다 저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믿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위한다는 생각에 빌라 2채는 아들 준혁 명의로, 상가는 손자 민수 명의로 돌려놓았죠. 처음에는 용돈도 넉넉히 주고 존중도 받았습니다. 가족 회의에서도 박동수의 의견을 물었고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동수는 자신이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이 나이에 골프 레슨이 꼭 필요하신가요? 요즘 민수 영어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조금만 아껴주시면 안 될까요? 혜진의 말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취미는 사치다라는 메시지 말이죠. 아버님, 친구분 병원비 도와드리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저희도 여유가 없거든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돕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박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번 돈으로 유지되는 생활인데 정작 자신은 하인처럼 지내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가 오키나와로 3박 4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수도 아버님이랑 같이 가면 좋아할 거예요. 박동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족여행.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에 설렜을 텐데 지금은 왠지 거부감이 들었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의 의견은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그냥 너희끼리 다녀와라. 난 집에서 쉬는 게 좋아.
박동수의 단호한 대답에 혜진과 준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요. 저희랑 같이 가시죠. 내가 언제 심심하다고 했냐? 너희끼리 편하게 다녀오렴. 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박동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안준혁과 혜진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죠. 결국 여행 계획은 박동수를 제외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동수는 오랜만에 발코니로 나가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오키나와 여행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워서였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을 하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죠. 혜진의 제안에 박동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항상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시아버지가 아닌 그저 박동수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동수는 우연히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걸음을 멈췄고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민수 유학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아. 미국 보딩스쿨 학비만 해도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데. 상가 담보대출을 좀 알아봐야겠어.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그래도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혜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혜진은 양심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준혁의 다음 말은 박동수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명의가 이미 내 앞으로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내 재산이야.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건데 뭐. 아버지께 일일이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어. 괜히 말씀드렸다가 쓸데없이 간섭하시면 더 복잡해져. 박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자신이 평생을 일해서 모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실질적인 주인인 자신에게는 의견조차 묻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간섭이라는 단어였죠. 자신의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이 간섭이라니. 그래도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동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배신감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재산으로 여기는 아들의 모습에 깊은 실망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동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최 사장이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조선소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친구였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최 사장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박동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준혁아, 내 오랜 친구가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더라. 내 용돈에서 좀 보태주고 싶은데. 준혁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혜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혜진도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민수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솔직히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였으면 해요.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박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돕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골프 레슨도 그렇고 서예 교실도 그렇고 요즘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요. 이 나이에 그런 취미가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만 절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동수는 갑자기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친구를 돕겠다는데 심지어 자신의 취미 생활마저 낭비로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박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혜진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박동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몇 달 전부터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세금 납부 영수증. 모두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오키나와행 비행기는 오후 2시였고 가족들은 오전 10시에 집을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박동수는 현관에서 짐을 챙기는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고 혜진은 손가방과 면세점 쿠폰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자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아버님, 냉장고에 반찬 넉넉히 넣어뒀으니까 데워서 드시고요. 김치찌개 재료도 다 준비해놨어요.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동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재미있게 놀다 와.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죠? 준혁이 한 번 더 확인했지만 박동수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괜찮으니까 어서 가. 비행기 늦겠다. 준혁 가족이 현관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박동수는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의 흰색 그랜저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박동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20분이었죠. 그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담요 뒤편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중간 크기의 검은색 캐리어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잠시 고민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동수는 냉정하게 자신의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었죠.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 아내의 유품인 금반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서류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이것들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가방에 짐을 담으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동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정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박동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조선소 시절 알게 된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30년 전 산업재해 소송을 함께 진행했던 인연이 있었죠. 남포동의 오래된 건물 3층, 변함없는 그 자리에 여전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동수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변호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린 것, 점점 소외되어가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까지. 동수 씨, 이건 명의신탁해지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형식적인 명의만 아들분께 이전했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형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말이죠. 이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재산 구매 당시의 자금 출처, 세금 납부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 그리고 명의 이전이 단순히 세금 절감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요. 가족 간의 대화 내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동수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꼼꼼한 성격이었죠. 35년간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왔습니다. 낡은 서류 상자를 뒤져 세금 납부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영수증이 모두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빌라와 상가를 구매할 당시의 계약서도 찾았습니다. 계약자는 박동수, 대금 지급도 그의 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았고 명예 이전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아버지,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제 앞으로 해두는 거예요. 소유권은 당연히 아버지 거죠. 준혁이 보냈던 문자가 여전히 휴대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동수는 이것들을 모두 출력했죠. 더 나아가 박동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죠. 상가 담보대출에 관한 준혁과 혜진의 대화, 자신의 용돈 사용을 제한하려는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용돈도 우리가 드리는 거고. 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동수는 이 변호사에게 서류들을 맡겼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증거가 명확했기에 법원은 박동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박동수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박동수는 해운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실장이었죠. 김 실장, 내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매물이 있네. 빨리 좀 팔아줄 수 있겠나? 어떤 매물이신데요? 해운대 센트럴 아파트 33평하고 광안리 상가 하나. 둘 다 급매로 내놓을 거야. 사장님, 그게 아드님 명의로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다시 내 명의야. 법원 판결도 받았어. 박동수는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오키나와 여행 당일 오전 11시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은 젊은 남자 직원 한 명과 함께 왔죠. 사장님, 급매로 내놓으신다고요? 얼마나 빨리 처리하시길 원하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좋아. 가격은 시세보다 10% 정도 낮게 해도 괜찮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줘. 김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운대 센트럴 아파트는 인기 있는 단지였고 광안리 상가도 입지가 좋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면 하루 안에도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혹시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셨나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해서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다 보니 가족 간 분쟁을 많이 봤던 터였죠. 내 집이야. 법원 판결도 받았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어. 박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죠.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과 상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매물 설명서를 작성했죠. 오늘 저녁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면 매수 희망자가 금방 나올 겁니다. 김 실장의 말대로 저녁 7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모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을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박동수는 평온한 목소리로 동의했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조선소에서 일하던 모습,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처음 구경 왔던 날 준혁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손자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사이로 최근 몇 년간의 상처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던 순간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날들,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답답함. 내가 정말 주인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박동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집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78세의 노인이 아닌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들은 모두 현금 매수였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돈이 박동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김 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동수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죠. 모든 계약이 끝나고 집 열쇠를 매수자에게 건넨 후 박동수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아파트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아파트 정문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해운대 해변을 지나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박동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죠. 부산역에 도착해 KTX 표를 끊었습니다. 진주행 기차였죠.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하동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박동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 박동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늘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시아버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저 박동수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남 하동 산골 마을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펜션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둔 곳이었죠. 섬진강 힐링 펜션이라는 작은 숙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동수 손님이시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섬진강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박동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향기가 났죠. 오키나와에서 3박 4일의 여행을 마친 준혁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었죠. 민수는 내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고 혜진은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아버님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을 텐데. 혜진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여행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오시지 않은 것이 내심 아쉬웠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죠. 불도 꺼져 있었고 평소 아버지가 보시던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안 계신가 봐요. 혜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아버지는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말이죠. 산책 나가셨나? 아버지. 준혁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발코니도 모두 비어 있었죠.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죠. 방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평소 아버지 방에 있던 생활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혜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급히 방에서 나오자 혜진이 아버지 방 옷장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죠. 평소 아버지가 입으시던 양복도 잠옷도 일상복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안경도 약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해봐요. 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곧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들렸죠. 한 번 더, 두 번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혜진이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탁자 위에 작은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죠. 준혁은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준혁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두려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손으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서류는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박동수, 매수인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죠. 계약 금액을 보는 순간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계약 일자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오키나와에 있을 때였죠. 두 번째 서류는 상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광안리에 있던 상가도 팔렸습니다. 역시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갈한 손글씨였죠.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잘 살아라. 준혁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집을 팔고 떠났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집을 팔고 사라졌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 말씀도 없이 가족과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준혁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옆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혹시 아버님 어디 가시는 거 보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혜진의 말에 준혁은 정신을 차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김씨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죠. 아, 준혁 씨.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아주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어디 가시는 거 보셨나요? 아, 아버님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요. 여행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집 비울 것 같다고. 언제쯤이었어요? 글쎄. 당신들 떠나신 다음 날 아침인가? 아침 일찍이었어요. 택시도 부르시더라고요.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도 그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민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상실감이 뒤섞인 표정만 남아 있었죠. 진정해요. 일단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봐야 해요. 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아버지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수 씨? 여행 간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조선소 시절 친구들도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마치 계획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 가족은 친척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새 집주인이 곧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집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의문만 남아 있었죠. 도대체 왜?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가족 카드가 있었기에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근 사용 내역 좀 보여주세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내역이 떴죠. 부산역 KTX 티켓, 진주 버스터미널, 그리고 경남 하동의 편의점, 식당, 펜션 결제 기록이 보였습니다. 하동이요? 아버지가 하동에 계시는 거예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동이라면 섬진강이 있는 곳이었죠. 왜 거기로 가셨을까? 여보, 당장 가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겼죠. 민수는 친척 집에 맡기고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하동까지는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죠.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동에 도착해 카드 사용 기록이 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죠. 혹시 이분 보셨나요? 준혁은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 어르신이요? 며칠 전부터 자주 오시는데요. 친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섬진강 쪽 펜션에 묵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섬진강 근처 펜션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펜션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아니었죠. 세 번째 섬진강 힐링 펜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왔죠. 혹시 박동수라는 분 여기 묵고 계신가요? 아, 박동수 손님이요? 네, 여기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산책 나가셨어요. 섬진강 쪽으로 매일 저녁 산책을 하시거든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준혁과 혜진은 펜션 앞 정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작은 체구의 남자,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박동수였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달려가려는 순간 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죠. 진정해요. 화내면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박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섬진강을 바라보며 걷던 박동수는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왔구나. 박동수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어조였죠.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죠. 펜션 마당으로 가자. 거기서 이야기하지. 박동수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죠. 섬진강이 보이는 펜션 마당에는 큰 나무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곳에 앉았죠.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저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고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의 긴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션 마당의 평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이들의 복잡한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다 팔고 떠나시다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박동수는 펜션 주인이 가져다 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거였잖아.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거기서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적어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죠.
박동수는 아들의 분노에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는 나한테 언제 물어본 적 있니? 아버지, 상가 담보대출 받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해봤어? 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죠. 설마 아버지가 그 대화를 들으셨을까? 너희는 내 의견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겼지. 명의가 너희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너희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너희 밑에서 살면서 집안일 돕고 손주 봐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박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혜진아,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좋은 며느리라는 것과 내가 편하게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박동수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정성을 다해 모신 시아버지였는데 결국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섬진강 물소리가 들렸고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동수는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숨이 막혔다는 표현이 맞겠구나. 78년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몇 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 내 돈으로 친구를 돕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지. 그건 준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동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어려웠겠지. 민수 교육비에 생활비에. 나도 이해는 해. 하지만 그게 내가 참아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 박동수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어. 박동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정리라니요? 아버지, 우린 가족이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니? 박동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우린 어느 쪽이었니? 그 질문에 세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섬진강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녁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죠.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졌죠. 평생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섬진강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알아보고 있어.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거든. 조용한 강가에서 책 읽고 산책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럼 우리는요? 집도 없어졌는데.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한 돈의 일부는 너희에게 보낼 거야. 내가 매정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너희 몫이야. 박동수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였죠. 이미 준혁 계좌로 이체해뒀어. 확인해봐.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거든.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가족이지. 박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했단다. 그저 의무감으로 함께 사는 것 같았어.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펜션 주인이 마당에 작은 등을 켜주었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아버지,
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간절함이 묻어났죠. 박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동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야. 하지만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거지.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 살았어.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마당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죠. 준혁은 분노와 상실감 사이에서, 혜진은 배신감과 연민 사이에서, 그리고 박동수는 자유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펜션 주인의 배려로 준혁과 혜진도 빈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명의가 너희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너희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느끼셨을 소외감과 불편함.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잖아.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다시 마당에 모였습니다. 박동수는 이미 산책을 다녀온 듯 상쾌한 표정이었죠. 준혁과 혜진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박동수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느끼셨을 소외감과 불편함. 저희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가끔은 연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잘 지내시는지 알고 싶어요. 박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히는 듯 했지만 금방 감춰버렸죠. 그럴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동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몫이야. 거절하지 마.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야. 준혁은 이번에는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은 섬진강 힐링 펜션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혁과 혜진은 오후 기차로 부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저희는 이제 돌아갑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해서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는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감정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해방감, 상실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연락할게. 박동수의 마지막 약속과 함께 그들은 이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혁 가족은 대출을 받고 아버지가 준 돈을 보태어 이전보다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해운대만큼 좋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혜진도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죠. 박동수는 섬진강이 보이는 작은 한옥집을 구입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섬진강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숙소였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인생 상담을 해주며 조용히 지내는 생활이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하동은 멀었고 둘 사이의 감정적 거리도 여전히 존재했죠.
그나마 손자 민수만이 방학이 되면 가끔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민수가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박동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자와 함께 섬진강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민수야, 대학 생활은 어때?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안 심심하세요? 심심하긴. 오히려 평온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박동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께 전화드렸어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혜진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오늘 저녁에 드릴게요. 준혁은 여전히 아버지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용하는 법을 배웠죠. 가끔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근황을 물어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 없이 살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좋은 며느리였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동수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깊은 밤 홀로 남겨질 때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명절에 민수가 가져다 준 가족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 종종 바라보았죠. 사진 속 준혁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박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모두가 겉으로는 화해한 듯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세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과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가을 어느 저녁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동에서 온 전화였죠. 박동수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래요. 준혁과 혜진은 급히 하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가족은 교대로 병상을 지켰습니다. 손자 민수도 학교를 휴학하고 달려왔죠. 하지만 11째 날 새벽 박동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선소 동료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마을 이웃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하던 중 혜진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혁, 혜진, 그리고 사랑하는 민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너희가 주인이냥 행동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평생 꿈꿔왔던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사랑한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전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지역 노인 공동체에 기부, 남은 재산은 민수의 교육비와 준혁 부부를 위해 남겨졌죠. 회중시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후회 없이 살아라. 이듬해 봄 박동수 노인 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유골을 섬진강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자유롭게 계세요. 준혁 가족은 매년 봄마다 쉼터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준혁과 혜진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살았죠. 쉼터 정원의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다간 한 사람 박동수.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연결된다. 섬진강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 속에 박동수의 영혼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